이렇게 금값을 들여다볼 때 또 한 가지 측면을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중앙은행의 금보유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 네. 외환 보유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이제 달러죠. 네. 미국 국채 형식으로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인 비중인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뭐 IMF 포지션이라든가 금도 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네. 제가 그 데이터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기업이나 가게와 같은 개인 프라이빗 영역에서도 금을 보유할 수 있지만 잠깐 중앙은행 관점에서 금 보유를 논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세계 중앙은행이 전반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일단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계속 순매도였거든요. 1980년부터 계속 순매도였는데 이게 순매수로 바뀐 게 2010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2010년 대체 왜 중앙은행들이 순매수로 바뀌었을까?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느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제 그 뭐 양적 완화라던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화폐를 푸는 것 때문에 좀 네. 화폐에 대한 신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헤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2년이 통계 작성 이래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한 1년에 한 500톤 정도를 사요. 이전에 그 데이터를 보면. 네. 근데 2022년에는 그거의 2배 수준인 1000톤을 샀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도 다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이어졌고 그렇죠. 2025년에도 세계 금융협회에 따르면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 거의 1000톤 이상의 금 매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2010년은 그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2022년은 뭘까? 사실 누구나 알 법하지만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트리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전쟁만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도 사실은 중동 전쟁도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럼 이때 어떤 게 가장 그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금을 사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정말 뭔가 조급하게 금을 막 쓸어 담듯이 이렇게 하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스위프트 제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그리고 금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는 자산이 안전자산이어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놨던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미국과 서방이 스위프트 제재를 해서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을 다 동결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달러 거래 자체도 막아버리며 그렇게 동결한 이제 압류한 달러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까지 이야기를 하니 이걸 본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나도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달러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안화는 안전할까? 스위스 프랑은 뭐 유로는 따지고 볼 때 미국조차도 그러는데 다른 국가라고 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예 어떤 국가가 통제하는 자산이 아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을 사놓자. 그게 5,000년 동안 유일한 자산이 금이었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도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은다. 네, 맞죠. 말씀 주신 그 표현이 아마 오늘 썸네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있는 진짜로 그대로만 그래요. 저희는 썸네일을 따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금이 네. 2,400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이면 기원 전이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부터니까 약 기원 3,400년, 네. 그죠? 기원 400년 정도 전부터 금이 이제 등장한 거죠. 네. 이제 자산 시장 혹은 네. 이제 화폐로서 네.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정학적으로 잠깐 논할게요. 전쟁은 훨씬 지금보다 더 빈번했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이 체제가 무너지고 네. 상당한 수준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악수를 하는 과정, 네. 또 중국과 악수를 하는 여정, 네.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네. 개방하는 여정, 이런 여정이 세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굳이 따지면 약 1970년부터 네. 2020년까지가 네. 21년까지가 네. 세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 제조를 한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 하는 거죠. 네, 네, 네. 반도체 하나 만들어지는데 미국 설계, 일본 소재, 네. 대만 제조, 시험 공정은 또 어디 유럽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반도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러 나라를 거쳐요. 여기 뭐 이런 볼펜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뭐 고무는 분명 말레이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죠? 여기 철은 어디서 왔을 것이며, 이 볼펜 하나 만드는데 수십여 수백여 개의 나라를 거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의 시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이례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전쟁이 없다가 22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 전쟁이 지금까지 장기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동 전쟁까지도 네. 불거지고 트럼프는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라고까지 표현했지만 네. 사실 더 오리무중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맹을 더 강화하고 네. 트럼프의 이런 독식 체제에 좀 대응하자라는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 브릭스도 이제 뭐더 확장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금과 함께한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기간이 네.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확전되고 네. 끊이지 않고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더 확전될 여지도 있겠네 하는 불안감. 네. 그 불안감이 뭘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방위비 증대. 방위비 증가. 예,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대. 네. 방위비 예산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져요. 네, 네. 그리고 역시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 속에서 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지정학적인 이런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럼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말씀하신 대로 미친 듯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은 네. 그 공공 사이드에서도 네. 이런 불확실성이 더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한국은행은 네. 2013년 이후로 네.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타당한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는 동안 금값이 올라왔는데 포트폴리오 관리를 덜 잘한 네네.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뭐 국제 정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땐 한국은 미국과의 그런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달러 화폐 시스템을 보면 처음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기둥이 좀 많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채를 다른 국가 동맹국들이 계속 사줘야 그래야 이 달러 체제가 유지되고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한국이라는 국가가 만약에 미국과 교역을 할 때 뭐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많이 사주고 그걸로 달러를 많이 벌었으면 그 번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외환보유고에 담아놔야 그 어떻게 보면 달러라는 자산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 그런 시스템 유지가 가능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저는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금을 아예 이렇게까지 안 모을 이유가 있을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다 모으는데 물론 다는 아니죠. 예, 특히 그 아시아 국가랑 동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정말
무섭게 금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2013년 이후로 100톤이라는 전체 외환보유고 양에서 보면은 되게 미비한 양의 금만을 보유하고 있을까? 대부분 달러 자산으로만 보유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국가들은 금을 모으는데 왜 그럴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네. 코멘트를 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좀 드려본다면 일단 그 당시 2013년 이전에 네. 금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금 비중을 늘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 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왜 굳이 금을 외환 보유액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외환 보유액의 규모를 축소해 만드느냐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 이후에 어쨌든 중앙은행은 좀 유연하게 대응을 못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 중앙은행들이 네. 특히 최근 한 2019년 이래로 이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을 많이 모아왔는데 네.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될 만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환 보유액을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과 독일이 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더라고요. 한 75%? 맞습니다. 전체 외환 보유액의 75%를 네.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외환 보유액의 75% 금으로 갖고 있다고요. 네. 독일도 그렇고요. 네. 자, 이런 나라들이 또 유로피언 국가들이 좀 비중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 정도 됩니다. 네. 처참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한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요. 네. 금 보유 비중이. 네. 이게 잘한 의사 결정인지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대표님, 작가님의 그 전망에 따르면 이것은 적절치 않은 대응이겠다라는 네.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들을 다 이렇게 좀 해지를 해놓는 어떤 일부분의 그런 방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줬던 자산 그거는 사실 금이었다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제 그 런던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 하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러시아산 금을 안 받기로 이렇게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근데 금이라는 게 사실은 녹이고 나면 그게 원산지가 어딘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는 러시아의 금을 다 수입해서 녹여다가 인도 금으로 거기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은 분명히 유통될 수 있고 금은 그 자금 출처나 그다음에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수요는 만연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금을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 안전자산인 금을 우리나라도 조금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불안이 레벨업된 건 맞거든요. 네. 예, 그런 국면에서는 그 국면에 맞는 또 외환 보유액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뭐 세계 9위 수준이다라고 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 외환 보유액의 구조도 이런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에 맞게 네. 갖춰가는 게 우리 한국의 국부를 네. 또 끌어올리는 또 대응력을 좀 강화하는 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